엄마 숨이 막혀요. 너무 깜깜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야 하는데 못 가요. 길이 없어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손도 발도 전부 안 돼요. 여기 너무 좋아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요. 엄마, 저 여기 있었어요, 계속.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요. 문 있는데 열리질 않아요. 밖에 있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막고 있어요. 엄마,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직 못 가요. 서아가 이불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마를 따라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이를 안으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먼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분명 제 딸인데 제가 알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뻗었던 팔을 멈췄습니다. 엄마,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서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오래 살아온 사람이 천천히 말을 꺼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정미래예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날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핸드폰을 꺼내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자꾸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과가 떴습니다. 정미래, 29, 2012년 실종, 미해결. 기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12년 전에 사라진 한 여자가 제 딸의 몸을 빌려 돌아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 여자는 떠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누가 1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왔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슬인생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윤슬처럼 작은 행운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지은이고 올해 38살이에요. 딸 한서아는 10살인데 우리 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죠. 서아 아버지는 서아가 2살 때 떠났어요. 이혼이었습니다. 길고 아팠던 사연은 오늘 이야기와는 관계없으니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오랫동안 서로만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낮에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8시간씩 서 있었고 서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숙제를 했어요. 저녁에 제가 돌아오면 둘이 밥을 먹는 게 우리의 하루였죠.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서아가 있어서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아는 처음부터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말을 늦게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 돌이 되기 전에 문장을 말했을 정도였죠. 이상했던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서아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오래 바라봤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도 쭈뼛거리지 않고 그냥 눈을 맞췄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또렷하게요. 그 눈빛이 저는 가끔 무섭기도 했어요. 3살 때였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명절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서아가 그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저 할머니 발이 많이 아프대. 저는 웃으며 넘겼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발이 요새 많이 부어서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아이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하니까요. 7살 때는 마트에서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카트를 밀면서 계산대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아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저 아주머니, 손에서 이상한 냄새나. 양 냄새, 많이 슬픈 냄새. 저는 서아를 데리고 앞을 봤어요.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혼자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계산대에서 물건을 올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죠. 서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른들도 그냥 지나치는 것을 그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가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게 된 건 그 새벽 이후였고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날이 밝았어요. 부엌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저는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야, 어젯밤 기억해? 서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어젯밤과 달랐어요. 제가 아는 그 눈이었죠. 응. 엄마, 나 미쳤다고 생각해? 저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서아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꿈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거든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기억이라는 단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학교 보내고 난 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미래. 검색창에 이름을 쳤는데 손가락이 한번 멈칫했죠.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없으면 그냥 악몽이었다고 넘길 수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 2012년 9월 복지재단 직원 정미래 씨 29세 연락 두절. 경찰 자발적 가출로 수사. 기사는 10줄도 안 됐어요.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단발머리에 눈이 작고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29살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단 한 줄의 후속 보도도 없었어요. 발견됐다는 기록도 사망 확인도 수사 결과도 없었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재단 이름을 검색했더니 희망복지재단이 나왔고 당시 이사장 이름도 나왔어요. 오승현. 지금은 오승현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부동산, 요양사업을 하는데 지역사회 공헌상도 받고 장학재단도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인터뷰 사진 속에서 그 남자는 선한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서아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정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봤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화면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꾸미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 순간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서아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처럼
아이는 그냥 말했죠. 담담하게요. 큰 건물이 있어요. 간판에 희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희망복지재단 정미래가 근무했던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아직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오른쪽 창가에 어항이 있었어요. 파란 물고기 2마리가 항상 거기 있었죠. 당시 재단 직원들의 SNS를 뒤졌어요. 한 직원이 2012년에 올린 사무실 사진이 있었는데 오른쪽 창가에 파란 물고기 2마리가 든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데 핸드폰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건 우연히 2번 겹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아가 점심때 항상 가던 국밥집이 있다고 했는데 재단 뒷골목에 있고 사장님이 여자분이셨으며 치마에 꽃수가 놓여 있었다고 했죠. 계절마다 바뀌었다고도 했어요. 저는 직접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걸었는데 낡은 간판들 사이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70대 여성 사장님이 계셨는데 앞치마에 꽃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희망복지재단 직원분들이 자주 오셨나요? 사장님이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아가씨 기억한다고. 항상 혼자 왔는데 말이 없었고 마지막에 왔을 때 밥을 다 안 드셨다고. 뭔가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요. 감사 인사를 하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서아가 말한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점심을 다 드시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식탁을 마지막으로 정미래는 이미 결심하고 일어섰을 거예요. 골목 끝에서 모르는 번호에서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안 됐죠. 그 번호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무렵부터 서아의 기억은 매일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아이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깬 아침에 서아는 스스로 노트를 꺼내서 연필로 뭔가를 적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랬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서아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새벽빛만 들어오는 식탁에서 혼자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노트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처럼 보이는 것들, 금액처럼 보이는 것들, 줄 맞춰 정리된 숫자들이었는데 어른이 작성한 것처럼 정확했어요. 어떤 분이 매달 돈을 빼갔어요. 후원금이었는데 고아원 아이들한테 가야 할 돈이었는데 그게 계속 어딘가로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년치였어요. 합계가. 서아가 노트의 한 줄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23억. 보육원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의 손이 내민 돈이 3년에 걸쳐 사라진 거예요.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어요. 실수로 본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본 거예요. 증거를 모아서 복사했는데 그걸 들고 간 다음은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냥 어두워요. 서아가 연필 끝을 꾹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이 어깨를 감쌌는데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희망복지재단의 후원금 공시 자료를 찾아서 펼쳤는데 서아가 적은 연도별 금액과 재단 공시 자료의 후원금 수입이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지출 내역에서는 차이가 났어요. 설명 없는 지출 항목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고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는데 빌라 주차장 길가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아까부터 있던 차였습니다. 번호판을 볼 수 없었죠. 그날 밤 서아가 또 무언가를 적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주소처럼
건물 번호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승연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번엔 더 깊이요. 1963년생이고 지방소도시 출신으로 1998년에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했더군요. 재단은 처음에 소규모였는데 2005년 이후 급성장했어요. 후원금이 늘고 기업 협력이 늘고 이름이 알려졌죠. 그러다 2013년에 정미래가 실종된 바로 다음 해에 오승연은 재단을 떠나서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어디서 났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역 유지 중의 유지입니다. 시청 행사에 나오고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신문에는 선한 기업가로 나오죠. 기사 속 사진들을 하나씩 봤는데 1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그 얼굴을 보여줄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서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장이 누구예요? 꿈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오승연 사진이 있는 기사 화면을 내밀었어요. 서아가 화면을 봤는데 숨소리가 잠깐 달라지는 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무실에 제가 갔어요. 혼자 서류를 들고요. 처음엔 웃었어요. 앉으라고 하고 차도 줬는데 제가 서류 얘기를 꺼내자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서아가 핸드폰을 돌려주고 창밖을 봤어요. 잠시 후에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직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먼저 당시 정밀의 곁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서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그 사람을요. 찾게 되는 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찾고 나서 듣게 될 이야기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당시 재단 관련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 SNS 계정들과 오래된 블로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행사 사진들을 확대하면서 배경 속 얼굴들을 보고 이름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게시물이 없었어요. 마지막 글이 2012년 7월이었죠. 오늘도 미래랑 밥 먹었다. 걔는 밥을 왜 이렇게 적게 먹나 몰라. 최선미. 프로필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희망복지재단 같은 팀이었는데 2012년 7월 이후 계정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하는 최선미라는 이름을 찾아냈어요. 간간히 올라오는 꽃사진들 뿐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꽃만 조용히요. 서아와 함께 찾아가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 언니 맞아요? 항상 같이 밥 먹던 언니예요. 책상에 민트 사탕 항상 두던 언니인데 저한테 자주 줬어요. 힘들면 달달한 거 먹으라고요. 꽃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가게였는데 문을 열었더니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눈밑이 깊었습니다. 오래 피곤하게 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를 봤다가 서아를 봤는데 그 순간 최선미 씨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본 것 같았죠. 서아가 먼저 말했어요. 선미 언니, 저 기억해요? 민트 사탕 주던 언니잖아요. 힘들면 달달한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최선미 씨가 꽃집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며 앉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12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최선미 씨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언니, 이제 말해도 돼요. 제가 왔잖아요. 최선미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천천히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이 무게를 혼자 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선미 씨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기다렸고 서아도 기다렸죠. 꽃집 안에 꽃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미래가 서류를 처음 발견한 건 2011년 말이었어요. 업무 중에 이상한 걸 봤는데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연도를 거슬러 확인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미래는 3개월에 걸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복사본, 허위 지출 결의서,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정미래는 이사장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자수하면 덮어주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최선미 씨는 말렸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정미래는 갔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했대요. 2012년 9월 어느 저녁 정미래는 퇴근 후 혼자 오승현 이사장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선미는 밤새 연락을 기다렸고 다음날 경찰에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낮고 느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선미 씨 맞죠? 가족이 경기도 고양시 사시죠?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조용히 계시면 아무 일 없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최선미 씨는 그날 경찰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결국 12년이 지났죠. 매일 생각했어요. 미래한테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제 딸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최선미 씨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그날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거 알아요. 안에서 잠가 놓은 거였어요. 최선미 씨가 울음을 멈췄고 저도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아직 더 있었어요. 최선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가 났어요. 맨 아래 박스를 꺼내서 다른 것들을 하나씩 치웠는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박스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흰 봉투였는데 비닐로 감싸져 테이프로 봉해진 상태였죠. 미래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저한테 맡겼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꺼내보라고 했는데 12년 동안 열 수가 없었어요. 열면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열어도 됩니다. 최선미 씨가 저를 보고 서아를 보고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 서류 묶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 하나.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소리였어요. 복도를 걷는 소리, 노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였는데 그리고 여자 목소리. 조용하고 떨림이 없었어요. 담담했죠. 이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후원금 이체 내역이에요. 3년치입니다. 이사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고 차가워졌죠. 오늘 잘못 찾아온 거야. 최선미 씨가 입을 막았고 서아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녹음은 그 뒤로 20초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발소리, 의자 소리,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USB를 노트북에서 빼서 쥐었습니다. 12년 전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아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서리를 폈어요. 서아가 노트에 적었던 숫자들과 전부 일치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거실 형광등이 갑자기 한번 깜빡였는데 잠깐 올려다봤다가 다시 서리를 봤습니다. 불을 끄려는 순간 서아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달려갔더니 서아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자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 앉아 팔을 감았는데 차가웠어요. 새벽 3시를 넘겼을 때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생각났어요. 그날 밤 일이요. 이사장실이었어요. 녹음기를 켜놓고 들어갔는데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처음엔 그분이 웃었어요. 앉으라고 하고 차도 줬는데 서류를 꺼내고 이사장님 계좌로 들어간 금액을 하나씩 설명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잘못 찾아온 거야. 그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은 말이었는데 서아의 입에서 다시 나오니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저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건물 안에 아무도. 서아가 말을 멈추고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 저 방 냄새 기억나요? 가죽 냄새하고 뭔가 쓴 냄새요. 그 냄새가 아직도 나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냥 어두워요. 거기서 끊겨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 어깨가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12년 전 혼자 그 방에 들어간 29살 여자의 공포를 지금 제 딸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아는 학교에 갔고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USB와 서류 묶음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어요. 경찰이 떠올랐지만 12년 전 경찰은 정밀의 실종을 가출로 결론 냈습니다. 오승현은 지역 유지였고 연줄이 있었죠. 저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보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최선미 씨에게 전화했더니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승현 쪽을 오래 지켜봤는데 증거가 없어서 멈춰있던 사람이라고요. 이틀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도윤 기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오래 무언가를 쫓아온 사람처럼요. 서류와 USB, 최선미 씨의 진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강 기자가 읽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읽을수록 더 딱딱해졌죠.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이어폰을 낀 뒤 눈을 감았어요. 이어폰을 뺐을 때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파일 마지막 장을 뒤집어 작은 글씨로 적힌 숫자들을 봤어요. 서아가 그 부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거거든요. 강 기자가 서아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덮고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땅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제 차 앞바퀴 2개가 납작하게 꺼져 있었어요. 양쪽 다 동시에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마모된 게 아니었어요. 칼로 긁어낸 자국이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주차장 안이 비어 있었는데
그 공기가 더 싸늘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서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서아 어머니가 아이한테 비정상적인 것들을 주입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신고, 예고 전화가 왔었다는 거였어요. 눈앞이 순간 캄캄해졌습니다. 강 기자에게 전화했더니 그쪽도 오승연 측 법무팀에서 취재 중단 요구가 왔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물었더니 강 기자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걸 멈추면 12년 전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서아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조금. 그랬더니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무서웠어요. 그래도 갔어요. 엄마도 갈 수 있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저를 세워줬어요. 강 기자가 서아가 알려준 그 주소를 추적했어요. 오승연이 2012년에 소유하던 도심 외곽의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2013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정미래가 사라진 지 불과 몇 달 뒤였어요. 현재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 앞에 섰어요. 저와 서아, 강 기자, 최선미 씨 넷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아 있었어요.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났고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 창고로 들어갔죠. 서아가 앞장섰습니다.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망설임도 없었고요. 안쪽 창고에 들어서자 서아가 왼쪽 벽 앞에 섰어요. 벽면을 천천히 짚었는데 시멘트 표면이었습니다. 여기에요. 강 기자가 벽을 두드려 봤어요. 속이 빈 소리였습니다. 공구로 벽을 뜯기 시작했는데 시멘트가 부서지고 먼지가 일었어요. 그 안에서 금고가 나왔습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비닐백이 있었어요. 서류 묶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기자가 벽 안쪽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고 뒤쪽 시멘트를 다시 뜯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안쪽에서 또 다른 비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라졌던 정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 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작고 반듯했어요. 나 정미래는 이것을 이곳에 숨겨놓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 찾아줄 것을 믿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선미 씨도 울었고 강 기자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아는 그 글씨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만지는 것처럼요. 강 기자는 그 자료를 들고 나갔습니다. 취재를 이어갔어요. 며칠 뒤 강 기자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오승연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다음 날 강 기자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새벽 1시였죠. 오승연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어놓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그 남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강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오승연이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회계 파일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 기자가 전부 모았어요. 최선미 씨의 공식 진술서, 봉투 속 서류 원본, 금고에서 나온 문서, USB 녹음 파일 감정 결과까지요. 그것들이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언론에 닿았어요. 서아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오승현이라는 이름이 화면 상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이 달리고 12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름이 하루 만에 모두의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서아도 봤어요. 화면 속 정밀의 사진이 나왔을 때 서아의 눈이 잠깐 멈췄어요. TV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늘 잘못 찾아온 거야. 그리고 뚝 끊겼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승현 측에서 즉각 조작된 자료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 원본이 있었고 금고가 있었고 정미래가 직접 손으로 쓴 글이 있었어요. 최선미 씨가 입을 열기로 했고 강 기자가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오승현은 그날 오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가 재단 시절 함께 일했던 직원들 몇이 추가로 진술하겠다고 나섰어요. 강 기자가 전화해서 짧게 말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오승현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미 씨에게 전화했더니 울고 있었어요. 미래가 이런 걸 원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미래가 금고에 남긴 마지막 글이 떠올랐어요. 반드시 누군가 찾아줄 것을 믿습니다. 미래 씨가 원한 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선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한마디에 12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악몽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이틀쯤 됐을 때 서아가 아침 밥상 앞에 앉아 별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어?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꿈 안 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밀의 언니 얼굴이 이제 잘 안 보여. 아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냥 뿌옇게 되는 것 같아. 저는 밥상을 치우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계속 말했어요. 이름은 알아. 근데 목소리도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 뭔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 순간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서아 옆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서아가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서아를 재우고 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 방 앞에 가서 귀를 기울였더니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비명이 없었고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숨소리만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서아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밀에 기억나? 서아가 숟가락을 들다 멈추고 잠깐 생각했어요. 이름은 알아. 근데 이제 잘 안 보여. 뿌옇게 되는 것 같아. 잠시 후 서아가 말했어요. 엄마, 그 언니 이제 간 것 같아. 가도 되는 것 같으니까 떠난 것 같아. 슬픔인지 안도인지 둘 다였습니다. 서아가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10살짜리 아이처럼 먹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아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밀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름 하나로, 작은 비석 하나로요. 비석 앞에 서자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는데 아주 천천히 그랬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언니, 우리가 찾았어요.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요. 맘 편하게 가도 돼요. 바람이 또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서아 무릎 위에 내려앉았는데 서아가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저는 서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석을 받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목이 막혔어요.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석을 등지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인사했어. 잘 있으라고.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서아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12년 전 사라진 여자의 기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정미래가 숨겨놓은 금고는 영원히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최선미는 평생 혼자 그 무게를 안고 꽃집에서 조용히 늙어갔을 거고, 오승연은 지금도 방송에 나와 선한 기억가로 웃고 있었겠죠. 그리고 정미래는 가출한 여자로만 영원히 기억됐을 겁니다.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억울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닿는데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끝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미래는 혼자 그 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고에 서류를 숨기고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반드시 누군가 찾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12년을 버텼고 10살짜리 아이를 통해 결국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납골당에서 말했어요. 언니가 인사했다고 잘 있으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아가 기억하는 것들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선미처럼 두려워서 꾹 참고 있는 사람이요. 그 침묵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윤수인생 사연이었습니다.